5월 초에 미국 FOMC가 열립니다. 네. 이제 쭉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제 금리 인상 충격 뭐 다 지금 선반영하고 있다. 뭐 이런 입장에 좀 가까우신 것 같아요. 제 입장이라기보다는 시장이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금리 인상 컨센서스를 집계하는 데이터들을 보면은 5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90%를 넘어섰고요. 6월 달에 50bp 또는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합쳐서 본다면 90%를 넘었고요. 7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가능성도 한 56%, 70%, 6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는 이미 5월, 6월, 7월 빅스텝을 다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그림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어서, 5월 달에 미국이 연준에서 50bp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 큰 충격을 받기보다는,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일이다. 그래서 중립적인 변수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사 보니까 네. 그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죠. 네. 네, 연준 이사. 이사. 블러드 이사. 네. 뭐 빅스텝이 아니라 그냥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야 된다. 네, 맞습니다. 0.75%. 75bp로 네, 한꺼번에 네. 올려야 된다는 네.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연말까지 기준금리 뭐 3.5%까지는 사실 올려야 된다. 네. 물론 이제 그렇게 갈 가능성은 크진 않겠지만 네. 뭐 이게 이제 자꾸 겁을 주니까 이러다가 이제 증시가 이제 하향 추세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2022년 말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가 상단이 2.75 또는 3%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들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금리 인상 컨센서스에서는 75bp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좀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3% 정도까지 금리 인상은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연준이 제시한 기준금리가 올해는 1.9, 내년이 2.8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선반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포인트는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물가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가의 변화에 금리 인상 흐름들이 조금 예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미국 CPI, 3월 CPI가 발표된 뒤에 물가가 정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때 보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들이 살짝 꺾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물가가 안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연준의 금리 인상 스탠스도 지금보다 더 매파적으로 가기보다는 조금은 중립적으로 천천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빅스텝이 계속된다고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가능성은 선반영돼 있고, 물가가 안정이 된다면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거다. 특히 과거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시장이 추세적으로 하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예. 중요했던 것은 경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가 얼만큼 뒷받침되는지가 가장 핵심 포인트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뭐 이른바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낮추기 위해서 네. 일종의 수사 뭐 네, 이런 측면도 네. 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실제로 그런 게 실제로 연준이 3월 17일 날 금리 인상을 25bp 했고요. 그리고 3월 말에 갑자기 엄청나게 매파적으로 스탠스가 모두 다 변했거든요. 예. 그 이유를 좀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3월 17일 날 기대 인플레이션이 쫙 올라오다가 3월 17일 날 살짝 빠졌다가 그다음부터 계속 올라갔습니다. 예. 무슨 의미냐? 금리를 올렸는데 정책이 먹히지 않는다는 시그널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월 말까지 계속 올라가니까 연준 쪽에서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랬는지 물가에 대한 그리고 금리 인상, 빅스텝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해가지고 말씀하셨던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는 좀 그런 발언이나 그런 강도도 좀 남아있지 않나, 들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빅스텝하고 QT, 양적 긴축, 네. 뭐 동시에 하는 게 뭐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네. QT는 이제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단은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유동성, 그러니까 연준이 갖고 있는 채권을 파는 게 아니라요. 연준이 갖고 있는 채권이 만기가 도래하는 것을 재투자하지 않고 만기가 도래하는 것을 그냥 흘려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자산을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준이 제시한 상한선은 950억 달러인데 많은 언론에서 2018년보다 2배다. 그때는 최대치가 500억 달러, 상한선이 500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950억 달러다. 큰일 났다라고 하시는데 이미 연준의 자산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억 달러와 950억 달러를 비교했을 때 크게 무리가 되는 숫자는 아니다. 다만 좀 무리가 좀 부담스러운 것은 950억 달러까지 가는 시간입니다. 속도. 네, 속도요.
2017년 10월 달에 QT를 시작해서 2018년 7월 달에 이 500억 달러까지 가는데 예. 약 9개월 정도가 소요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3개월 플러스 알파를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2017년, 18년보다 절반보다 더 짧은 시간에 상단 950억 달러까지 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속도에 대한 부담들을 조금 풀어낸다면 또는 선반영한다면 아마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들은 상당 부분 시장이 안고 읽고 이미 반영을 하고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결국 이제 미국이 이렇게 뭐 수선을 피우는 게 결국 물가 때문인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물가가 사실 어떻게 될지 좀 많이들 궁금해해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네. 분야별로 좀 한번 네. 깊이 있게 좀 한번 보고 싶은데요. 네. 우선은 뭐 차량 가격, 가솔린.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근까지 물가를 8%대로 끌어올린 게 중고차 가격과 예. 그리고 가솔린 유가 영향이었거든요. 3월 CPI에서도 유가가 8.5% 상승한 데 있어서 2.1%가 유가 하나만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예. 자, 그럼 유가는 어떻게 될까? 유가는 전년 대비 변화율로 봤을 때는 이제 진정되는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기존유가가 소멸되면서 자연스럽게 둔화된 사이클이고요. 유가가 130, 150, 180으로 가지만 않는다면 예. 100달러 선에서 등락만 보인다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증가율 레벨이 크게 떨어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이너스 반전할 가능성까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전년 대비 변화율에서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전월 대비 변화율이죠. 전월 대비 변화율도 아마 110달러를 유지하게 된다면 전월 대비 변화율은 제로, 예. 100달러 수준을 유지한다면 마이너스 8%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3월 CPI에서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 유가 하나만. 그게 0으로 수렴한다거나 레벨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물가에 대한 부담들을 좀 덜어낼 수 있는 예.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고차는 이미 꺾였습니다. 이미 둔화 사이클로 들어가서 작년 11월 달에 40%대였던 전년 대비 증가율이 지금 20%대로 떨어져 있고 예. 그게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이 되는데 저번 달에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전 월 대비 변화율은 마이너스 반전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예. 중고차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를 더 끌어올리기보다는 물가 상승 압력을 또 오히려 제어하는 그런 영향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 가격하고 렌트비도 보니까 물가 상승에서 차지하는 기여도가 굉장히 제일 높더라고요. 높습니다. 제일 높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주택 관련 물가 CPI에서 주택 관련 비중이 가장 높고요. 3월 달에도 2.8%를 기여했습니다. 8.5 중에 2.8%가 주택 관련된 물가였거든요. 자, 그러면은, 주택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주택 가격이 여기서 3%, 3.5% 가게 된다면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주택 가격도 언제가 정점이다 딱 잘라서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2분기 중에는 정점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4월 달부터 기저유가가 소멸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2020년부터 2021년 2월까지 주택가격 물가가 쫙 떨어졌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쭉 떨어졌고 이 기저유가가 최근 물가 급등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3월 달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기저유가가 소멸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압력은 좀 제어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성을 보였던 주택 가격 변화율, 주택 심리 지수, 주택 가격 지수 이런 것들이 작년 2분기에 정점을 찍고 지금은 둔화 국면이거든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그렇게 본다면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본다면 올해 2분기 중에는 물가 측면에서의 주택가격에도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최근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금리가 많이 뛰었고 모기지 금리가 뭐 4%, 5%까지 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택가격에 대한 심리가 조금씩 진정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또한 시차를 두고 주택가격을 조금 더 톤다운 시켜주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저유가 소멸 그리고 주택가격이 작년 2분기에 정점을 통과했다. 세 번째로는 정책 효과. 이걸로 인해서 주택가격 또한 2분기 중에 또는 2분기를 지나면서 정점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종합해 보면 네. 이제 미국 2분기 물가가 정점을 통과하고 이제 경기는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전반적인 흐름들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많은 것들이 변하겠죠. 물가가 정점을 통과하게 되고 이게 2달, 3달 누적되게 된다면 아마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들은 좀 덜어낼 수 있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가가 진정이 되게 되면 경기가 턴어라운드하는 과정에서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조금 회복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까지 시장을 억눌렀던 악재들이 조금씩은 완화 국면으로 진입한다라는 점, 여기에 그동안 불안했던 경기까지도 방향성을 잡아간다, 위쪽으로 잡아간다라는 그림들이 확인되게 된다면 증시는 호재에 대한 부담들은 덜어내고 악재에 대한 부담은 덜어내고 예. 호재에 좀 더 민감한 그런 증시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제 중국 석탄 이슈로 네. 뭐 그때 비료값이 엄청 올랐어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지금 4월이 밀 파종기인데 씨도 못 뿌리고 있고. 그러면 이제 곡물 가격이나 식음료 가격은 뭐 오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뭐 관련 주식들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최근 많이 오르고 있죠.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오르고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전 더 오를 것 같습니다. 더 오를 것 같은데, 곡물 가격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것들과 달리, 수급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예.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공급이 좀 약해졌다라고 해서 내일 다시 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곡물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가격 정가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음식료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기대감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진짜로 실적이 좋아질 때는 곡물 가격이 정점을 찍고 좀 슬로해질 때거든요. 예. 왜냐면은 후행적으로 가격을 올리는데 원자재 가격들이 같이 오르면서 올리는 것과 원자재 가격은 좀 진정되는데 이 가격은 후행적으로 올리는 게 실적 측면에서는 더 좋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음식료 주가는 등락은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가격을 올릴 거야라고 기대했는데 실질적으로 원가가 오른 것보다 가격을 더 많이 올리긴 또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초기 국면에는 등락이 클 거예요. 최근 기대감에 급반등을 했다가 실적에 좀 실망해서 흔들렸다가 또 기대감이 올랐다가 흔들렸다고 할 텐데 저는 이 등락을 거치면서 고점은 점점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 따라가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지만 조정 시 비중 확대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러시아 디폴트 이슈는 향후 시장에 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걸로 보세요? 일단은 심리적으로 그리고 수급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요인들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1998년과 같은 모라토리엄, 진짜 글로벌 경제라든지 금융시장, 금융 시스템에 충격을 줄 만한 변수냐? 그렇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스위프트 배제 이런 것들이 제재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러시아 디폴트는 어느 정도 시장이 인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처음에 나온 게 아니라 3월 달부터 계속 디폴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러시아는 입장에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잘 지급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라는 스탠스라서 불거진다 하더라도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의 경제적 위상과 그리고 경제적 상황입니다. 지금 러시아 경제 규모를 보면은 1998년에는 전 세계 GDP에서 4.2%를 차지했습니다. 예.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1.7%입니다. 많이 줄었죠. 예. 한국이 1.9%입니다. 예. 한국보다 순위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러시아가 디폴트가 난다라고 해서 1998년대처럼 줄 돈이 없어서 내가 망해서 줄 돈이 없어서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디폴트가 난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외환 보유고는 120억 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예. 지금은 6,300억 달러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급할 돈은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묶여 있어서 네, 스위프트 배제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재로 인해서 묶여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인 디폴트라는 측면에서 러시아 디폴트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야 하긴 하겠지만 실질적인 영향력, 파급력 그런 것들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국을 보면 네. 지금 핵심 그 대도시들 상당수를 지금 봉쇄하는데 네. 또 한편에서는 경제 정책 자체는 굉장히 완화적인 태도예요. 맞습니다.
그게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안 좋으니까 완화 쪽으로 가겠죠. 근데 지금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이는 게 중국 변수거든요. 예. 왜냐면은 저는 큰 흐름에서의 방향성은 좋은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예. 말씀을 드리냐면 봉쇄 조치로 인해서 경기가 불안해지는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정책들이 더 세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시진핑 3년임이 예정돼 있고, 그리고 8월 달에는 시진핑 주석이 공동 부유라는 화두를 꺼낸 지 1년이 되는 날이라서 좀 정책 드라이브가 세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최근 데이터를 보면 깜짝 놀랐는데 지하철 승객 양이 상해가 0입니다. 좀 심각하구나. 그리고 다 집에 있는 거죠. 네, 상하이 쪽에서의 화물 운송량이 거의 80%가 줄어들었습니다. 예. 움직이질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아, 이거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영원히 봉쇄 조치를 이어간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줄 수 있는 변수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중국 봉쇄 조치가 완화되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시장이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시장의 발목을 잡거나 아니면 언제든지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는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투자 심리, 뭐 변동성 이제 이런 걸 한번 측정하기 위해서 뭐 빅스 지수 같은 걸 활용하잖아요. 이런 그 심리 지표들 동향은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은 변동성 지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브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채권 변동성 지수고요. 예. CBIX라고 있습니다. 그럼 CBIX는 외환시장 변동성 지수고요. 그리고 빅스는 말씀하셨듯이 주식시장 변동성 지수인데 무브 지수가 거의 선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채권시장 변동성이. 그런데 최근 보면은 더 레벨을 올리기보다는 급등한 이후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고점을 살살 낮춰가면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BIX도 최근 급등했다가 좀 안정되는 모습들, 빅스도 내려왔다가 좀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더 급등을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고공행진, 고점권에 있어서 언제든지 변동성이 좀 커질 여진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더 시장이 폭락하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좀 여진, 시장이 불안한 모습들에 있어서 등락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마 지금부터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는 고점을 형성하고 거기서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그런 그림으로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 그래서 전반적인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를 보는 지표가 있는데요. 그걸 보면은 중기 지표는 꾸준히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최근 단기 지표가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방향성 자체는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 리스크에 대한 부담들을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참 투자 많이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얼마나 하고 있고 또 투자 상위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얼마나 늘어났는지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19년에는 24억 달러를 순매수하셨고요. 예. 20년에는 178억 달러, 21년에는 208억 달러, 예. 지금은 3개월이 지났는데 84억 달러입니다. 예. 그러면 뭐 4개월 4배로 한다 보면 300억 달러 넘겠죠. 예. 엄청난 규모로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와중에 올해 가장 많이 사셨던 종목을 보면은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1위고요. 예. 그다음에 ETF인데 반도체 ETF 3배 레버리지, 그리고 나스닥 3배 레버리지가 많고 그런 걸 좋아하세요.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 그리고 나스닥 3배 인버스가 5등입니다. 예. 그리고 6등이 애플, 7등이 알파벳. 이렇게 순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IT에 좀 많이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저는 뭐 옳다 그러다기보다는 투자 성향이나 스타일이긴 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너무 과도한 레버리지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뭐 고민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 ETF, 3배 레버리지 ETF나 이런 쪽들이 비중이 많다면은 좀 부담스럽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냐면은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면 안 됩니다. 예. 왜냐면은 올라갈 때 3배지만 내려갈 때도 3배거든요. 그렇죠. 올라갈 때는 좋긴 하지만 내려갈 때 3배로 하락을 해서 회복을 하려면 6배, 8배의 회복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레버리지 ETF는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드렸던 이런 대형 IT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상위 투자 종목 살펴봤는데 네. 지금 미국 경제 상황 고려해 봤을 때
이런 그 종목들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 이제 앞으로 그러면 올해 뭐 남은 기간 동안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뭐 임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지금까지도 많이 사셔가지고 더 사실 수 있다면은 꾸준히 천천히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최근 굉장히 서학개미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미국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예. 한국 증시 역시 안 돼. 미국으로 가야 돼. 막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데요. 저는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미국 주식도 좋긴 하지만 예. 한국 주식을 다시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적인 예로 2021년 1월 코스피가 대폭등을 할 때 동학개미 운동이라 그래서 미국 필요 없어. 한국만 있으면 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너무 과도한 쏠림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오히려 역발상적인 측면에서 부진했던, 약했던 나라, 종목, 업종들을 바라보시는 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지금 이제 계좌가 온통 파란 분들이 좀 많으세요. 이분들은 이제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한 건지 그 투자 전략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이라면 저도 좀 고민스럽긴 한데 그래서 저도 이 작년 10월 달부터 반등시 매도하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려왔어요. 시장이 좀 불안해서.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좀 비중을 확대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수익률이 좀 떨어져서 지금 있는 분들은 기다리는 전략이 제일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좋은 업종,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업종이라면 조금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라면, 좀 반등할 때마다 조금이나마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 자금을, 거기에 계속적으로 넣으시는 것보다는, 갖고 계신 종목들은 조금 잊어버리시고 좀 보유하자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유 자금이 생기신다면 반도체, 인터넷, 2차전지, 자동차 업종 이런 업종들의 비중을 꾸준히 늘려가시면서 갖고 계시는 업종들은 좀 마이너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투자하는 종목들에서 좀 플러스 수익률을 내시면서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 내 자산이 내 포트폴리오가 수익으로 반전이 되고 그 다음에 수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빠르게 수익 반전 시점을 좀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좀 펼쳐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보면은 뭐 한 종목 오르면 오른 것 같고 또 한 종목이 떨어지면은 잃어버린 것 같고 이제 그런 심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가늠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하루하루 일일비하다 보면은 큰 트렌드를 놓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바닥을 잡아가면서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궁극적으로는 방향성이 위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일일비 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팔고 올라간다고 해서 사고 그러면은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 전략을 말씀드리는 것은 올라간다라고 해서 따라가지 말고 절대로 조정받는다고 해서 겁내지 말고 조정받을 때 사고 올라갈 땐 좀 기다리고 또 조정받을 때 사고 올라갈 땐 기다리고 이런 전략이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